네,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 연결해서 하루 남은 미국 대선 상황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바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미 대선 전망해 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대선 본격적으로 내일 오후부터 이제 투표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이제 딱 하루 남은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판세 분석에 앞서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선과 미국 대선의 방식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이 어느 정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앞으로 이제 판세 분석하는데 좀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대선과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겁니까? 한국하고 미국의 선거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동일한 거는 대통령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고 거의 모든 국정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냥 유권자 투표 결과로 승자가 결정이 되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권자 투표에서 전국적으로 집계를 해서 표를 가장 많이 받은 대선 후보가 당선되는 시스템이고요. 미국의 경우는 그건 똑같습니다. 유권자 투표를 실시를 하는데 거기에 또 하나가 이제 또 들어오게 되죠. 그게 선거인단 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해서 미국이 헌법을 만들 때 큰 주와 작은 주의 어떤 이권을 배려해 주는 그런 그 시스템 때문에 작은 주의 어떤 그 이해관계를 좀 고려해서 선거인단 제도라는 걸 만드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좀 이렇게 의아해하시고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의 연방 헌법을 보면 선거인단 현재 538표가 전국적인 그 총 선거인단 수인데 거기에 과반 50% 플러스 1이 되는 270표를 받는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 투표 결과가 아니라 선거인단에서 과반을 획득하는 후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라고 연방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대통령 후보가 이제 그 270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예. 재밌는 것은 이 유권자 투표 결과에 의해서 선거인단 투표를 배분하는데 유권자 투표 결과는 전국적으로 집계를 하지만 이 유권자 투표를 선거인단으로 배분할 때는 주별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유권자 투표 결과를 주별로 따져가지고 해당 주에서 유권자 투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에게 그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을 몽땅 주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승자 독식자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세이프 스테이트라고 해서 항상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 항상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 이런 주들만 가지고 270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격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합주라는 것이 그래 중요한 것이고 이번 선거에서는 6개의 주가 경합주가 되고 이 주를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270을 만드느냐, 270을 만들지 못하느냐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막판 총력전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좀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바이든이 이제 앞서는 건 지금까지 나오는 판세인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셨던 그 주요 경합주에서 일부 우위, 전체적으로는 우위이지만 오차 범위 내에서의 접점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 있는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제일 관건인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판세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이제 좀 전에 그 모두에서 이제 특파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경합주 6개주를 누가 가져가느냐. 예. 이제 그거의 가정이 뭐냐면 2016년 대선에서 경합주 6곳을 제외한 그 선거인단 득표를 따져봤을 때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232표 그리고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205표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거기에서 270을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러스트벨트가 46표고 선벨트라고 하는 세 개 주가 55표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32표에다가 46표만 이기면 278표가 되기 때문에 과반을 넘겨서 당선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판 총력전을 러스트벨트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트럼프 후보 대통령은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46표를 다 합쳐도 205표에다 46표를 합쳐도 이게 270이 안 되기 때문에 선벨트를 러스트벨트 혹은 선벨트가 55표니까 205표에 55표를 합쳐도 260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치열하게 지금 오차범위에 들어가 있는 선벨트 세 곳을 다 이기고 거기에다가 러스트벨트에서 한 곳은 가져와야 되는데 가장 접전이 있는 곳이 펜실베니아니까 거기에 이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바이든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러스트벨트의 펜실베니아 얘기를 해주셨지만 두 후보 모두 이제 마지막까지 펜실베니아에 집중하는 이유, 바이든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펜실베니아주를 잡는 것이 선거인단 20명이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명이 상대방 진영으로 넘어간다면 타격이 큰 것이죠. 그리고 펜실베니아주가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러스트벨트에 소속한 스윙 스테이트를 대표하는 주거든요. 그래서 그 주를 가져오지 못한다면은 그 주가 이제 계속 트럼프 후보한테 유리하게 된다면 그건 좋은 사인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다른 이제 러스트벨트에 있는 경합주에서도 이제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이런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 특히 중산층과 블루칼라 유권자층을 대표하는 주입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펜실베니아가 고향이고 또 그 옆에 있는 중산층과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델라웨어에서 상원의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내가 정말 서민을 대변하는, 서민을 보호하는 비엘리트 계층의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다. 트럼프는 결국에는 월가에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기득권층을 대표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렵고 또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면은 나 조 바이든을 선출해 달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 선거 분석 전문 매체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지금 남부 선벨트에서는 오차 범위 내 접점이 나오고 있고 러스트벨트에서는 어느 정도 좀 격차가 좀 벌어지지만 여전히 뭐 경합지인 것은 맞습니다. 선벨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과거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이 지역 내에서 이 정도의 오차 범위는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대단한 약진이죠. 사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2016년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과 비교한다면 굉장히 그 약진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게 패배했던 북부의 이런 스윙 스테이트, 미시간, 위스콘신 여기서 잘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 텍사스에서도 지금 그 표차가 크게 나고 있지 않거든요. 존 바이든 후보가 2% 정도로 트럼프 후보를 추격하고 있다는데 아까 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는 경합주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텃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트럼프 후보가 이 정도 고전한다는 것은 민심이 굉장히 조 바이든 후보 쪽으로 몰렸다 이런 반증이 될 수 있죠. 예. 주말에 이제 바이든 후보가 오바마하고 같이 합동 유세를 했는데 그 장소를 미시건으로 택했어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시간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미시간을 함께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펜실베니아를 일단 그 오바마 후보가 그 전 대통령이 많이 유세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미시간이라는 것이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미국 제조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이곳에서 어느 곳을 유세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 지역에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론 미시간이 펜실베니아에 비해서 조금 더 어떤 지지율 격차가 있기는 이기고 하지만 있기 때문에. 이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간과할 수는 없는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2016년 같은 경우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굉장히 앞서고 있다. 물론 그 지지율 격차 굉장히 근소했습니다만 여기는 우리 텃밭이 이길 수 있다 해서 굉장히 좀 등한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러스트벨트 민심이 폭발하면서 반면에 그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들으면서 미시간이라는 것은 미국의 제조업의 심장이라고 자존심을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의 메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조업 중심의 지역에 가서 두 전 대통령과 부통령이 이제 그 노동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사실 이 펜실베니아라든지 미시간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좀 민심이 흔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차 TV 토론 때 이제 그 바이든 후보가 그 기름 산업이죠. 그 셰일 에너지 있어서 이제 그 프래킹이라고 그래서 계속 안반 파쇄법을 해가지고 어떤 그러한 공법에 있어서 이제 계속 그 미국의 유전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좀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역 경제에 굉장히 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100% 옳다 그러다를 떠나가지고 어느 정도 노동자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펜실베니아의 표심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펜실베니아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그 옆에 그 접전 지역인 미시간까지 돌면서 이제 러스트벨트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총력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경합주다 보니까 막판까지 좀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이 미국 대선에서 또 다른 변수 중에 하나가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편 투표와 사전 현장 투표 이게 다 합쳐서 이제 사전 투표가 되는데 특히나 우편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상 이런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데 이번에도 실제로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거나 이제 우편 투표율이 높으면은 민주당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맞는 예상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여론조사에서 이제 당신은 코로나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가, 당신의 건강과 당신의 가족의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냐 했을 때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한 응답자 중에 약 10명 중에 6명은 굉장히 걱정한다 했고 공화당을 지지한다는 이 응답자들은 난 별로 걱정 안 한다. 코로나 무섭지 않다는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 전염이 무서운 사람은 당일날 가서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기표를 안 하고 이런 사전 투표라든지 우편 투표를 대신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 우편 투표자의 대부분은 민주당 바이든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투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편 투표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운데서 이제 저 바이든 후보를 찍은 투표가 더 많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민주당 측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현상이죠. 근데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높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면 그 투표 당일날 또 공화당 지지자들이 결집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죠. 예, 위기감을 느껴서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입지가 2016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부동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너무 훌륭한 후보들이 많아서 누굴 찍어야 될지 고민을 하는데 미국 그 후보자들을 여론조사를 하면 찍을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게 제일 심했던 것이 2016년 대선이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그렇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도 그렇고 그 부정적인 그런 여론이 훨씬 더 높은 대선 후보 둘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 후보가 당선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후보를 찍는 그런 투표였고 그 현상의 마지막 그 선거 2주 전에 부동층이 트럼프 쪽으로 몰리는 특히 아까 말씀드리는 북부의 그 경합주에서 몰리는 네.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이기고 당선이 되었는데 그때 부동층이 전체 유권자의 약 10%였습니다. 2016년에. 근데 2020년 선거는 약 3%로 3분의 1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미 유권자의 대부분은 누구를 선출할지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끌어올 수 있는 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밌는 현상은 2차 대선 후보 토론이 있었는데 예. 미국 유권자들 중에 약 4분의 1 정도인 2,500만 명은 그걸 보지도 않고 투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만큼 누구를 찍어야 될지 예. 많은 미국 유권자들이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이렇게 피치를 올려서 부동층을 끌어오는 현상은 2016년보다 강하지 다를 않고 것이다. 그래서 이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과 이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는 것은 이게 서로 연관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우편 투표 같은 경우는 우편 투표 용지가 이제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주마다 좀 기준이 달라서요. 펜실베니아는 대선일 이후 사흘까지 받아주고 이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에는 3일까지 도착을 해야만 인정을 해주잖아요. 이게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길 요지가 크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미국의 그 대선 방식이 사전 투표하고 당일날 그 현장 투표가 있는데 사전 투표하고 우편 투표하고 조기 현장 투표를 포함한 거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 3가지 방식이 되겠죠. 네. 우편 투표, 조기 그 현장 투표, 당일 현장 투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개표 과정에서 문제 우편 투표죠. 왜냐하면 주마다 말씀하신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언제까지 그 받아줄 것이냐. 물론 모든 주가 이 그 우편을 발송한 그 소인이라 하죠. 우편 네. 소인은 11월 3일 이전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지연될 수 있으니까 주마다 11월 3일까지 찍힌 소인 우편을 언제까지 받아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다르거든요. 예. 근데 특히 이제 경합주인 펜실베니아가 11월 6일까지 이제 그걸 받아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 대선 그 당일날 이제 굉장히 박빙으로 이제 그 개표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3일 후까지 우편 투표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트럼프 후보가 불복할 수도 있고 승리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우편 투표 개표 과정에서 지연에 따르거나 혹은 그것을 갖다 무효표를 처리한다든가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만약에 그 바이든 후보가 가능성 높지 않습니다만 그 압도적인 그 승리를 거둬가지고 11월 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하거나 승리 선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우편 투표로 인한 그런 혼란 상황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표차가 아닌 이상 서로 굉장히 좀 박빙일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그 미국 내에서의 어떤 폭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소요 사태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것이 이제 소요 사태로 가능성은 물론 있죠. 물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차가 정말 적어서 박빙의 승부 격전지가 많이 나온다면은 그런 소요 사태가 발생하고 그것이 이제 폭발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승자가 굉장히 그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면은 아무리 그 선거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그런 민심이 동요하거나 이거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 소요 사태가 날 것이냐, 혼란이 있을 것이냐, 이것도 이제 결정이 된다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하면 결과는 저희가 언제쯤 나오는 걸로 예상하면 될까요? 글쎄요, 저도 알고 싶은데요. 일단은 11월 3일에 선거를 하고 미국 헌법상으로는 12월 14일까지 각 주가 선거인단 명단을 확정해가지고 의회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의회가 2월 6일에 공식적으로 대통령 당선인을 발표하는 스케줄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줄 소송 벌써 230건 소송이 나와 있죠. 이것 때문에 개표 결과 확정이 지연이 된다면은 선거인단 명단을 확정해서 의회에 통보하는 것을 못하는 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런 논란이 있는 주를 제외하고도 어느 한 후보가 벌써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면 큰 소지는 되지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박빙의 승부라서 이것을 결정을 해야지 선거 결과가 확정된다. 예를 들면 2000년에 이제 알고와 조지 W. 부시 후보가 결정이 안 난 것은 플로리다 선거인단 29명을 결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거기서 알고 후보가 조지 W. 부시 후보한테 500표 차로 졌습니다. 500표 차로. 그러니까 다시 개표를 하고 검표를 하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6주가 걸렸습니다. 연방대법원에 가서 결정이 났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나온다면은 이제 플로리다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 주가 이제 우편 사전 투표를 했기 때문에 한다면은 이제 1월 6일 날 의회가 공식적으로 대통령 당선인을 발표를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 그때까지 확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그렇게 된다면 봉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12월 중순까지 선거인단의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면 예. 미국 연방 헌법에 따르면 다시 뒤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하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미국 하원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 투표를 저희가 컨틴전트 일렉션 해가지고 이제 대표단 선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각 주에서 한 표만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50개 주니까 50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각 주에서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의원이 많은 주가 지금 봤을 때 26개 정도, 그리고 민주당이 22개, 그 나머지 주는 이제 독립이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1차적인 투표 결과, 그 개표 결과는 11월 6일이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펜실베니아까지 이제 우편 투표가 어느 정도 개표가 되고 나면 그것이 이제 개표가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선거 당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앞서고 있다가 네. 우편 투표 결과에 의해서 그 결과가 뒤집히게 된다면 불복을 선언하고 민주당원들이 선거를 훔쳐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줄 소송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봉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루한 법정 공방이 시작되게 되고 그러면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원에서 미국 대선 승자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한 치 앞도 예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미국 대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결과를 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우 국립외교원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